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고물가에 미용실 한번 가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특히 여성들은 커트, 염색, 펌, 다양한 품목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지난달 기준 전국 미용실 커트 평균 요금이 2만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5년 새 2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요. 문제는 실제 결제 금액에서 영양제 추가나 머리 길이, 디자이너 직급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셀프 미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 셀프 커트 등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요. 유통업계에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용업계는 올 들어서만 8천여 곳이 문을 닫고요. 연말까지 13,000곳의 폐업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어렵고 자영업 시장의 폐업률이 높지만요. 합리적인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는 현상이기도 해서 미용업계의 변화도 불가피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어 보이죠. 9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최근 눈길을 끄는 상표권 관련한 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 영화 화제작을 통해서 중장년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작년 추석 때보다도 떨어져서 차례상 비용이 전반적으로 적게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17%가량 하락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어서 집중 출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3, 4월 이상기후 피해를 입어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대표적으로 전남 나주시의 특산품이고요. 과육이 달고 아삭아삭 시원하죠. 사과와 함께 차례상에도 꼭 올라가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식품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안도 함께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성수품 공급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데요. 어떤 품목들이죠? 일단 사과배를 비롯해서 단감, 배추, 무, 그리고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밤, 대추 등의 농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총 15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 늘려서 물량을 공급한다고 농식품부가 밝힌 건데요. 추석 상차림 품목인 점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이제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 품목으로 추가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자선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과 축산물 확대 공급량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물은 생산 기간이 길기도 하고요. 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계약 생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산물보다는 공급량 확대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성수품 중에서 농산물은 농업 계약 재배 물량하고 또 그리고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서
평시 대비 2.6배 정도. 특히 배추와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 물량 중 일부를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축산물도 주말에 원래 도축장이 쉬는데요. 주말에도 도축장을 돌려서 평시보다 1.3배 가량 늘려서 공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추가로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5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할인 지원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예산 배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 지방시장도 활성화되도록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의 배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총 예산 500억 원 중에 전통시장에 일단 200억 원을 배정을 하고요. 농활상품권은 수도권의 30%, 지방의 70%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아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긴데 징검다리로 10월 10일 휴가를 내게 되면 10일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번 추석에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이 된 겁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농촌 관광 주간으로 정하고요. 농촌 체험이나 숙박상품 할인 등의 이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45개소 자연휴양림과 그리고 세종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 등 4개 수목원의 입장료도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너무 멀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농촌의 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책도 함께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50% 정도 완화시키고 또 유통 비용은 10% 절감하겠다. 이게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유통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유통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 설명에서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네. 도매 유통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도매 시장에 올라온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확대가 되면 굳이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부터 벌써 상물 분리라고 해서 물품을 도매시장 같은 장소로 옮겨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산지에 그대로 둔 채 거래만 하고 거래된 물품은 곧바로 소비처로 가는, 그러니까 유통 단계 적어도 이동 경로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던 개념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거래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작된 유통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유통 경로 효율화나 물류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 온라인 거래 확대도 이 상물 분리 개념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도 1조 원 규모의 현 시장을 7조 원 시장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도매 단계에서는 큰 거래 방식의 변화 이게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년이면 5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도매 단계 유통 환경이 변하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이걸 이번 내용을 환영하면서도 목표 수치의 달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인 내실을 좀 다져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나선 건데요. 네. 현재 도매 단계 중심에 서 있는 도매 시장에는 아시다시피 생산자,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와 유통업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걸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정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 겁니다.
유통 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만 잊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상표권 관련한 여러 뉴스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파키스탄의 한 중소 커피 브랜드가 글로벌 대기업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국내에선 아파트 단지명을 넣어 만든 결혼정보업체명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뉴스에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우상 변리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에 그 상표권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해외 사례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파키스탄에서 네. 스타벅스의 유명 로고를 비슷하게 만든 그 중소 커피 브랜드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는데 이 로컬 브랜드가 승리를 했다면서요. 네네. 사실 요 상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에서 어떤 상표가 있었냐면 스타벅스가 기본적으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들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인어 모양이 있고 전체적으로 원형을 띄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그 파키스탄에서도 원형을 띄고 있고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그리고 이제 인어 가운데 이제 인어 얼굴 대신에 가운데에는 그 파키스탄의 어떤 아저씨, 그 코수염이 있는 아저씨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발음인데, 스타벅스하고 비슷하게 스타벅스 커피잖아요. 네. 여기는 사따르 북시. 사따르 북시. 이게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말씀드리면 SATTAR, 그래서 사따르, 스타랑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벅스의 북시라고 해서 BUKSH, 스타르 벅시 카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측에서는 유사하다고, 이거 너무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제 파키스탄의 카페에 손을 들어줬죠. 네. 아니 이게 언뜻 보면은 네. 착각하고 스타벅스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준비를 그런가요? 해주셨는데 네. 이제 멀리서 차 타고 이 카페를 찾게 되면은 이 그냥 녹색 바탕에 흰색 그쵸, 그리고 그쵸. 인어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정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파키스탄 사업자가 이 상표의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한 건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됐을까요? 우선은 사실 이 사따르 벅시 자체가, 사따르라는 이름은 파키스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의 뭐 영철이, 약간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이름. 그리고 북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주는 사람이라는 파키스탄의 그런 그 명칭인데,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에서 흔한 이름과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따르 북시 자체가 네. 파키스탄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다,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식당에서는 커피만 판 게 아니라 커피 외에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타벅스랑 혼동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파키스탄 내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렇게 주장했고, 네.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결국 그 브랜드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네. 네. 핵심 자체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 상표권이 침해된다 안 된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법원의 기준은, 이게 전 세계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냐? 혼동 가능성이 있냐? 어느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파키스탄의 카페가 승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네. 그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해. 정말 어디까지 그걸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돈벌이로 사용되는 수단일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만 하는 건지 이런 네. 기준이 진짜 모호할 것 같아요. 기준 자체는 뭐하죠. 원래 이제 패러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 모방 아닌 모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패러디 자체가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풍자의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호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업적 이용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실제로는 그거 자체가 이제 소비자가 오인운동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이유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혼동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또는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침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러디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미를 위한 패러디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되면 사용이 좀 곤란하겠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그 현지 파키스탄의 중소 브랜드가 네. 그 글로벌 브랜드를 상대로 이겼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네. 과연 이때도 로컬 브랜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소송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스타벅스 거의 다 졌습니다. 졌어요. 그 중 하나의 예로 엘프레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커피숍 이름으로 스타프레야라고 했어요. 스테프레야도 마찬가지로 원형이 있었고 그 안에 글씨가 녹여져 있었는데 스타프레야였죠. 이것도 뭐 녹색 계열이긴 했거든요. 네. 이 상표가 이제 특허청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측에서는 저 상표 너무 우리 상표랑 유사하다.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무효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이 판단 자체는 특허청의 특허 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 소송을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스타벅스가 이 정도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진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상표라는 게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요 판례가 있었던 거는 2006년, 2007년 요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언제 들었죠? 모르시나요? 1999년에 1999년. 아. 이대 앞에 스타벅스 딱 생겼다고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런 그 사이 2007년까지는 지금 같은 스타벅스 전국에 막 수백 개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유사하게 따라하면 조금 더 스타벅스 손이 스타벅스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스타프레야가 이겼던. 그렇군요.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네. 다른 로컬 브랜드들의 네. 그 소송을 많이 건 줄은 몰랐었네요. 또 네,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 메일리업의 더블샷 관련해서도 스타벅스가 재개했다가 졌고요. 네. 그래요. 근데 또 많이 또 졌나 보네요. 네. 네. 또 대표님 국내에서 그 유명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결혼 정보 회사가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상호를 쓰면서 상표권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던데 네. 그 시공사에서는 그 단지명 사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근데 네.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기본적으로 상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업, 임대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권리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표권이란 것 자체는 그 상표 등록받은 그 지정 상품 범위 안에서만 미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결혼정보회사는 사실 부동산 임대업이랑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표들은 인정이 돼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특허청에서도요. 이 결혼정보회사가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상표를 출하했더라고요. 결혼정보업에 대해서. 네네. 실제로 특허청에서는 오케이를 해서 심사 통과한 상태고요. 또 원베일리 한의원도 누군가 출원해가지고 실제로 특허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원베일리 맥주도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출원이 많이 돼 있는 썼네요, 상태이긴 원베일리.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표가 침해가 돼서 누군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상표뿐만이 아니라 지정상품도 유사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상표권 범위가 지정 상품에만 미친다. 이러면 또 사용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네. 네, 보통 아파트 단지명을 상호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소나 음식점 또 학원 등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물산 원베일리 같은 것들은 그 아파트나 뭐 어떤 건물의 이름 등 그런 서비스로 사용하지 않는 한 네. 법적 분쟁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 브랜드와 기업이 혹시 연계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는 하실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 시에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원베일리 부동산이라고 있으면 그거를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이거 삼성물산에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인가? 아니면 원베일리 학원이 있으면 이거 삼성물산에서 하는 학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실 소비자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오인 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 창업자 또 소상공인들도 브랜드를 만들고 보호해야 하는데 네. 내가 침해하거나 또 침해당하는 일 모두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 최근에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립톡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네. 초월 상표를 가지고 초월읍에 계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경고장을 보내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표의 침해 이슈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 비즈니스의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어떤 다른 사람이 누가 등록된 상표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빨리 특허청에 등록을 하시고 그 밖에도 이제 온라인 도메인이라든지 SNS 계정 같은 것도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면 네. 사업하시는데 큰 리스크 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상표권 등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1년에 상표권이 얼마나 출원되는지 아세요? 근데 정확한 숫자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한 1년에 한 25만 건 정도. 25만 건이나 돼요? 네. 중국은 한 700만, 800만 건 됩니다. 오, 근데 그렇군요. 25만 건 정도 출원이 되는데 심사관은 한 100여 명 정도의 상표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심사관이 그 많은 건들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오래 아나운서님이 걸리겠네요. 바로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쵸. 심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좀 넘게 걸리고 있거든요. 걸리군요. 네. 그런데 이제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가면 일반 라인이 있고 패스트트랙 라인 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패스트트랙 있어요? 같이 우선 심사. 나는 빨리 좀 받아야 돼. 뭐 어떤 급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빨리 받아야 돼.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우선 심사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최근에는 한 2개월, 3개월이면 등록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출원을 하고. 기간이 확 줄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상표권에 관련한 궁금한 뉴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053 변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한 편이 다음 주면 개봉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 중장년 재취업의 현실과 그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영화를 통해 중장년 재취업 문제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이후에 그 경이로운 찬사를 받고 나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올해 나오는 영화 중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영화가 그 기생충 다음으로 흥행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이병헌 씨가 맡은 그 만수 역할이 50대 중반의 가장이 실직을 하면서 겪는 그 사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취업 중장년들의 재취업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 심리를 좀 알면 중장년들의 재취업 이 시장에 대한 심리를 알고 보시면 더 영화가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물론 그 영화에서는 블랙 코미디로 하고 있지만 그 심층적인 심리적인 내용까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취업에 나서지만 연이어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막판에 있는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내 경쟁자를 다 제거해야겠다라는 이런 건데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중장년들이 이런 좀 체계적인 취업의 단계를 겪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영화를 통해서 중장년분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심리나 그런 어려움 등을 이 영화를 통해서 비유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해고 통보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만수가 평생 한 제지회사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한 25년 정도를 제주공장에서 일을 해왔고 올해 펄프맨상이라는 오. 최고의 상. 우리도 직장 다니다 보면 MVP, 올해 사원상 이런 걸 받거든요. 보험왕 이런 네,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런 상을 받으면 이분 정말 능력 있어. 조직에서 인정받은 사람만이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도 그런 상을 받았는데 새 미국인 그 사장이 바뀐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면서 구조조정 대상자에 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했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만수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내가 해고라고 네. 이러면서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네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거나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현실이야? 정말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멍한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멍한 네네네. 상태. 이거를 우리가 해리 상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의식이 일시적으로 현실하고 분리되는 이런 방어적인 기제 이거를 우리가 해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면 내가 집을 가도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내가 해고당했다라는 이제 해고될 거라는 곧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약간 숨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도 아마 그 와이프가 오늘 괜찮아. 집에 들어갔을 때 별일 없어? 괜찮아? 별일 없어? 이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는데 이러한 반응도 이제 정신 분석학적으로 봤을 때는 억압기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해고당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좀 미루고 있다라는 이 통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숨기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재취업의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퇴사를 하시게 되면 먼저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의 첫 번째 단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지금을, 현재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쓰실 때 항상 현재 위치부터 찾거든요. 현재에서 어디. 그리고 내가 다른 여행지에 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를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뭐 그 대학은 나오지 않고 고졸이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한다. 나 AI 툴을 다룰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더라도 사실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를 직시하라는 말은 과거에 내가 팀장을 했든 본부장을 했든 뭐 어떤 직급에 있었든지 간에 그때 배운 것이 이번에 지원하는 업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면접 볼 때도 이 경비원 분들을 면접을 보게 됐는데 오셔서 예전 직장에서 본부장님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같이 뽑는 인사팀에서는 좀 그게 거슬렸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너무 이제 자기 의견을 표출을 많이 하거나 네. 권위적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분은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현실을 직시를 하고 나면 뭘 더 배워야 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장년 분들도 AI 툴을 다루시는 게 취업하는 데 훨씬 도움되니까 하셔라라고 말씀하셨고 네. 엑셀을 배워야겠다. AI 툴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실제로 들으셨던 청취자분들도 그 2주 있다가 바로 그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내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그다음에 뭘 배울 줄 아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여서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태세 전환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영화 속 그 만수처럼 이런 식으로 해고를 당한다면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화가 나고 또 걱정되고 불안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 어떻던가요? 그렇죠. 대부분 처음에는 막 화를 이 현실을 인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인지하기 힘든 그 이유가 심리적으로 5단계 저희가 상실의 5단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 상실의 5단계요? 네네. 뭐가 있죠? 우리가 큰 상실을 겪다 보면 그 반응 보이는 반응을 5단계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이 엘리자베스 쿼블러 로스가 이 죽음의 5단계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 죽음의 5단계가 은퇴를 한다는 건 퇴사를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죽음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 상실의 5단계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겪으실 건데요. 첫 번째는 현실을 믿을 수 없는데 정말 그래? 라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부정. 첫 단계. 네. 설마 나를 그럴 리 없을 텐데. 아닐 거야. 네,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혹시 일시적인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충격을 받을 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부정의 단계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정아나운서님처럼 화나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영화에서 망수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내가 평생을 이 직장을 위해서 바쳤는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직접 화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그래도 혹시 회사에서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회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협상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부탁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좀 바꾸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단계 이게 이제 협상의 단계인 거고요.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조차 안 된다라고 협상조차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알면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마 만수 영화 속에서 그 만수도 수주를 맞으면서 이제 다 끝났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무력의 단계에 빠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재취업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부분이 드는 생각인데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수용의 단계로 넘어오냐 넘어오지 못하느냐가 재취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단계는 바로 수용의 단계입니다. 수용. 그렇다면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자리를 찾아보지라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고 마음을 바꾸는 단계가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취업을 하고자라고 한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좀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선택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실의 5단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좀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해주신 5단계가 수용 단계였는데 이 수용 단계 이후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수용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취업하는 분들이라면 경력을 좀 재구성하고 혼자서 싸우지 마시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경력을 재구성한다라는 게 과거에 했던 일이 그 역할로 그냥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했던 일 중에서 내가 이번에 지원하는 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경력을 재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만수처럼 혼자서 고민하시면 이게 더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주인공 만수도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다 파국을 맞게 되거든요. 우리 중장년분들은 중장년 내일센터나 고용센터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 일자리센터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도 있고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 영화처럼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대신에 어쩔 수 없다면 내가 선택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중장년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라톤이 42.19km인데 뛰다 보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걸 참고 뛰었을 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장년분들의 재취업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숨이 막히시더라도 잘 참고 견디시면 분명히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중장년 재취업하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로 보는 중장년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배였습니다. 2375님 배, 9365님 시원하고 달콤한 아삭아삭 배입니다. 요즘은 배 음료수도 많이 나왔는데 운동하고 마시면 갈증 해소도 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0505님 정답 배, 충남 아산에서도 많이 재배해요. 3541님 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